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회사에서 수년 동안 쓰던 업무용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시스템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언어, 전혀 낯선 인터페이스로 싹 바뀌어 있는 겁니다.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마우스 클릭 한 번 하는 것도 두렵겠죠. 당장 거래처에 메일 하나 보내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그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맞아요. 진짜 패닉이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일개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행정망이나 전력망, 교통망 같은 근간 인프라의 두뇌가 통째로 낯선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셈이잖아요. 네네. 이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의 마비로 직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최근 쏟아져 나온 사업 동향 리서치나 정책 문건, 그리고 한국 수출 패러다임의 전환을 다룬 심층 분석 보고서들을 싹 한번 모아봤는데요. 네, 자료가 아주 방대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공통으로 가리키는 한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텔레비전 같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파는 시대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지금 무엇을 팔아서 세계 무대에서 경제 영토를 넓히고 있을까요? 단순히 제조 공장을 돌리는 국가에서 전 세계 인프라의 뼈대를 설계하는 글로벌 시스템 아키텍처로 진화하고 있는 한국의 전략. 지금부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전 세계의 운영체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좋아요.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변화의 스케일을 체감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는지 그 역사적 맥락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국의 수출 역사를 아주 명확하게 4세대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네, 1960년대와 70년대 1세대 수출은 가발, 섬유, 신발이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갈아넣은 전형적인 다량 판매, 저마진 구조였죠. 네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80년대와 90년대로 넘어가면서 2세대가 열립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 선박 같은 중화학 공업 위주로 재편되죠. 아, 스케일이 확 커졌네요. 맞아요. 이때부터는 그저 싼 맛에 파는 게 아니라 공정 효율을 극대화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어느 정도 중간 수준의 마진을 남기는 구조로 체급을 확 키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우리가 뼛속까지 잘 아는 3세대가 도래하잖아요. 반도체, 스마트폰, 최첨단 디스플레이. 여기서부터 한국의 무기는 초격차였습니다. 네, 남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나노 단위의 미세 공정 기술로 압도적인 품질을 만들어서 높은 마진을 챙겼죠. 여기까지는 더 좋은 물건을 남들보다 앞서 만들어서 판다는 아주 성공적인 제조고가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4세대 수출 패러다임은 아예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기가 막히게 볶은 최고급 커피 원두를 사세요! 라고 외쳤다면 지금은 원두는 물론이고요. 아예 에스프레소 머신, 프랜차이즈 매장 관리 소프트웨어, 바리스타 교육 매뉴얼까지 통째로 심어드릴 테니 앞으로 당신네 나라 사람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만 커피를 마시게 하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 셈이거든요. 와,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4세대 패러다임이 단순히 복잡한 기계를 판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를 시스템 주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수출 모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주권이요. 네, 소버린 AI, 자유로낭 선박의 운영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것들이죠. 물리적인 쇳덩어리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쇳덩어리를 통제하는 두뇌와 표준을 팔아서 한 번 쓰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챙기는 겁니다. 락인 효과, 시스템 주권이라니 단어 자체에서 오는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근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반도체도 세계 1위고 스마트폰도 엄청나게 잘 팔고 있었잖아요.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장사로 뱃머리를 확 돌려야만 했을까요? 글로벌 공급망이 쪼개지고 미중 패권 경쟁이 적화되는 거시적 배경도 분명히 있지만요. 결정적인 방아쇠는 생성형 AI가 당겼습니다. 지금 전 세계 AI 시장을 보면 소수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죠. 오픈 AI나 구글 같은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범용 AI 모델이 사실상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바로 그 AI 서비스들 말이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만약 어떤 국가가 자국의 교육망, 행정망, 법률 시스템을 이런 미국의 범용 AI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AI들은 주로 영어 데이터와 서구권의 가치관을 학습했잖아요. 아, 그렇죠. 베이스 자체가 영미권이니까요. 네. 결국 제3국의 역사적 맥락, 고유한 문화, 섬세한 언어적 뉘앙스가 AI의 알고리즘에 의해 여과되거나 심지어 왜곡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빅테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구조적으로 문화적 종속이 일어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좀 무섭네요.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자국의 데이터를 밖으로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언어와 문화가 온전히 반영된 독립적인 AI, 이른바 소브렌 AI를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아, 단순히 미국 기업에 돈을 내기 싫다 이런 수준이 아니군요. 알고리즘에 의해 우리 역사가 다르게 서술되고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네요. 네, 생존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 주권이라는 개념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글로벌 무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지역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네이버가 사우디에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사우디 진출은 이 시스템 수출의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비롯해 국가 전체를 거대한 스마트시티로 개조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텐데요. 네이버가 수주한 건 이 스마트시티를 통제할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트윈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즉 메카, 메디나, 제다 같은 주요 도시 전체를 가상 공간의 오차범위 10cm 이내로 완벽하게 복제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10cm 오차요. 도시 전체를 복제하는데 10cm 오차라는 게 기술적으로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자료를 보면 노블뷰 신세시스라는 기술이 쓰인다고 하던데 사실 설명만 읽고서는 이게 정확히 뭔지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AI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빈 공간을 메우는 기술입니다. 상상력이요? 네, 보통 도시를 3D로 만들려면 항공기나 드론을 띄워서 수만 장의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촘촘하게 찍어도 건물의 측면이나 아주 복잡한 골목길은 사진에 찍히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찍으니까 가려지는 부분이 있겠죠? 과거에는 이걸 사람이 일일이 그래픽 작업으로 메워야 했어요. 하지만 노블뷰 신세시스 기술은 AI가 찍힌 사진들의 기하학적 구조를 수학적으로 쫙 분석해서 카메라가 찍지 않은 각도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기가 막히게 추론해냅니다. 사실상 2D 사진 몇 장만 던져주면 AI가 완벽한 3D 현실을 창조해내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사진을 그냥 짜깁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는 각도까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입체로 깎아낸다는 거군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포인트는 이 가상도시를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겁니다. 사우디는 비가 거의 안 오는 사막 기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 안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시뮬레이션한대요. 지형의 굴곡, 배수관의 위치, 빗물의 흐름을 가상현실에서 미리 돌려보고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실제 도시의 인프라 설계를 바꾼다는 거죠. 사막에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이 디테일,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사우디의 행정 시스템이 한국의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저 보기 좋은 3D 지도가 아니라 국가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행정 의사결정 OS 그 자체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나라 아닙니까? 오일머니가 엄청나죠? 돈이 넘쳐나는데 굳이 한국 기업을 고집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야, 너희가 가진 최고의 기술로 우리 도시 세팅해줘 하면서 수표를 던져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돈으로 최신 서버와 소프트웨어는 살 수 있어도 주권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의 데이터를 자신들의 중앙 서버로 싹 긁어 모아서 본인들의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아, 데이터를 빼간다는 거군요.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국의 핵심 인프라 데이터와 시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미국 기업의 먹잇감이 되는 걸 원치 않죠.
바로 여기서 네이버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겁니다. 오, 어떤 제안이죠? 우리의 하이퍼클로버 X 원천 기술을 통째로 줄 테니 사우디 현지의 아랍어, 사우디의 문화, 그리고 이슬람 율법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여러분만의 자체 AI 생태계를 만드십시오. 데이터는 사우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제안이죠. 아, 그러니까 기술은 우리가 깔아줄 테니 통제권은 너희가 쥐어라 이거군요. 진짜 빅테크가 절대 해줄 수 없는 맞춤형 제안이네요. 게다가 영어나 중국어가 아닌 제3국의 언어를 기반으로 밑바닥부터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시켜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 세계를 통틀어 네이버가 사실상 독보적입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네이버는 사우디 주택공사와 아예 조인트 벤처, 즉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예 한 배를 탄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외주 하청업체가 아니라 사우디 국가 IT 산업의 룰을 함께 쓰는 공동 운명체가 된 겁니다. 와, 도시를 장악하는 소프트웨어의 위력이 이 정도군요.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와 AI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시스템 수출이라는 개념이 바다를 떠다니는 거대한 배나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아주 육중한 하드웨어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바다 위에서도 지금 엄청난 락인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조선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과거의 배가 그저 찰판을 용접해서 만든 거대한 탈 것이었다면 지금의 배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수상 컴퓨터가 되고 있습니다. 수상 컴퓨터요? 자료에 나오는 HD현대의 자율운항 전문자 회사 아비커스 행보가 이를 증명하죠. 이들은 대형 상선의 자율운항 대양 횡단을 성공시키며 사실상 바다 위에 테슬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대. 너무 멋진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자료를 좀 뜯어보니까 아비코스의 누적 영업 손실이 무려 400억 원이 넘더라고요. 네, 적자폭이 크죠. 기술력이 좋은 건 알겠지만 배 자체를 파는 것도 아니고 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렇게 매년 수백억씩 적자를 내는 건 기업 입장에서 너무 무리한 도박 아닌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400억 원의 적자는 오히려 너무나도 저렴한 투자금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렴한 투자금이라고요? 선박용 자율운항 OS가 무서운 이유는 한번 배에 깔리면 선박의 수명이 다하는 20년에서 30년 동안 절대 바꿀 수 없는 철통 같은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니 스마트폰 앱 주듯이 그냥 다른 회사 OS로 쓱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배에 특정 회사의 자율운항 OS가 탑재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해사들은 무조건 그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맞춰 조종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 훈련부터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배가 입항하는 항만의 관제탑도 해당 OS의 통신 규약에 맞춰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죠. 나아가 해운회사의 물류관리 소프트웨어까지 모조리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판이 엄청 커지네요. 만약 중간에 다른 회사 OS로 바꾸려면 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해사 재교육, 항만 시스템 연동, 물류망 업데이트까지 수백 배의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와, 듣고 보니까 배 한 척의 수명인 30년 내내 완전히 족쇄가 채워지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400억 원 적자는 글로벌 해양 데이터 플랫폼을 독점하기 위한 일종의 입장료에 불과하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30년짜리 족쇄보다 더 긴 60년짜리 자물쇠가 있다고 자료에 나옵니다. 바로 SMR, 소형 모듈 완자로 이야기입니다. 원전 수주전, 특히 체코와 같은 국가에서의 수주 경쟁은 SMR 시스템 수출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코가 원하는 건 단순히 전기 플러그를 꽂을 발전기 한 대가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죠? 그들은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완벽한 솔루션 패키지를 찾고 있죠. 단순히 기계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면 그 패키지 안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까?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첫째, 한국형 ISMR이라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둘째, 원전 건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국수출입은행의 특별 계정 등을 동원한 강력한 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딱 묶어줍니다. 기술에 돈까지 대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셋째, 건설 이후에 현지 부지 특성에 맞춰 어떻게 안전하게 돌릴 것인가에 대한 운영 노하우까지 제공하죠.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 들어갑니다. 와, 기술도 주고 돈도 빌려주고 운영도 책임져 줄게. 듣기만 해도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네요. 맞습니다. 현재 미국 테라파워나 영국의 롤스로이스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 맞붙고 있는데요.
원전을 한번 수주한다는 건 그저 콘크리트 건물을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핵심 부품 교체, 독자적인 핵연료 공급망, 정비, 폐기물 처리까지 최소 60년에 달하는 장기적인 기술 종속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의 에너지 생명줄을 60년 동안 꽉 쥐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기업들이 초기 R&D로 막대한 적자를 기꺼이 감수하고 국가가 금융 지원까지 해가며 전 세계에 이 시스템을 깔려는 진짜 속내 말입니다. 네, 이걸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보죠. 자료에 보면 수익성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예 달라졌다고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건을 하나 더 만들 때마다 철강도 더 사야 하고 인건비도 더 들잖아요. 그렇죠. 원가가 계속 들어가죠.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기반 비즈니스는 한계 비용이 영에 수렴합니다. 초기 개발비가 천문학적으로 들 뿐 완성된 코드를 체코에 복사하든 사우디에 복사하든 추가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생애주기 가치, 즉 LTV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LTV요. 그게 어떤 공식으로 이익이 막 폭발하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공식을 보면 시스템의 수익성은 서비스 수익에서 운영 비용을 뺀 값을 인스톨 베이스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여기서 핵심은 인스톨 베이스, 즉 우리 시스템이 깔린 기기나 국가의 숫자입니다. 인스톨 베이스가 늘어날수록 고객은 시스템에 완전히 묶여서 매년 막대한 라이센스와 구독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반면 운영 비용은 클라우드상에서 원격으로 처리되니 거의 변동이 없죠. 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나가는 돈은 평행선이라는 거군요. 카피 앤 페이스트의 마법이네요, 진짜. 네, 그 락인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디지털은행 시스템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계속 사용하는 유지율이 무려 77.8%에 달한다는 리서치 결과입니다. 77%요? 거의 다 남는 거네요. 개인의 금융앱 하나도 한번 편해지면 10명 중 8명이 안 바꾸는데 하물며 국가 단위의 AI나 60년짜리 원전 생태계에 한번 편입되면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건 사실상 국가마비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국 기업들이 돈을 싹쓸이 한다는 경제적 의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저는 더 소름 돋습니다. 시스템 종속이 곧 외교력이라는 분석이 있던데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외교 무대에서 총칼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 시스템 표준입니다. 체코가 영국에 SMR을 도입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네. 나중에 체코가 이웃나라인 영국과 에너지 공동 개발을 하거나 유럽 내에서 전력망을 막 연결하려고 할 때 결국 그들은 한국형 기술 규격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껴대가 한국 거니까요. 사우디 역시 자신들의 행정 데이터는 철저히 자국 내에 두었지만 그 데이터가 굴러가는 소프트웨어에 정기 업데이트, 보안 패치, 새로운 기능 추가는 전적으로 네이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 결국 핵심 스위치는 한국이 쥐고 있는 거군요. 네, 강압적인 무력 통제가 아니라 기술과 표준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형태로 국가 간에 피 흘리지 않는 영토 확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이는 거죠. 와. 이는 훗날 한국이 글로벌 통상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았을 때 상대국을 압박하거나 우리 쪽에 유리한 룰을 관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외교적 무기가 됩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가가치와 외교력까지 다 걸려 있다면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들어야 할 텐데요. 정책적인 대응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부도 이 룰메이커 전쟁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이 그 핵심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죠? AI, 미래차, 로봇 등 18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을 ISO나 IEC 같은 국제기구의 글로벌 표준으로 밀어넣겠다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죠. 아, 대한민국의 룰을 전 세계가 지켜야 하는 헌법으로 아예 만들어버리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30 그린십 K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거대한 선박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전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즉 SOC, 그리고 배터리 건강 상태는 어떤지 측정하는 SOH 기준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볼까요? 전 세계의 모든 조선소와 해운사는 선박을 건조할 때 무조건 한국의 데이터 규격에 맞춰야만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아, 안 지키면 불법이 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고려대, 중앙대,
부산대 등에서 이런 국제 표준화 경쟁을 주도할 고도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쏟아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낙인, 종속, 운명 공동체 뭐 이런 단어들을 썼잖아요. 만약 제가 시스템을 수입하는 제3국의 관료라면 이 상황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국이 우리한테 AI도 깔아주고 배도 띄워주는 건 고마운데 가만 보니 우리가 완전히 한국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발심이 안 들겠습니까? 이러다 어느 순간 수입국들이 합심해서 디지털 독립운동이라도 벌이면 어떡하죠? 바로 그 지점이 시스템 수출 전력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무기로 제국주의적인 지배를 하려 든다는 오해를 사면 단번에 거부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가 결론부에서 아주 강하게 힘주어 재현하는 것이 바로 상생형 시스템 주권 모델입니다. 상생형이요? 단순히 시스템을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포장지를 아주 정교하게 씌워야 한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래야 합니까? 상대방 국가의 인재와 제도를 함께 키워주는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역량 강화라면 교육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제안하는 글로벌 시스템 표준화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 규격대로 무조건 따라와 라고 강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선진 시스템이 수입국의 고유한 법이나 제도적 환경에 부작용 없이 딱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아,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스탠스군요. 맞습니다. 현지의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시스템의 일부를 스스로 통제하고 발전시킨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근간을 지배하되 표면적으로는 파트너 국가가 함께 성장하며 지식을 공유받는다는 확신을 주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장기적인 시스템 종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와, 뼛속까지 파고들되 겉으로는 따뜻하게 손을 잡는 고도의 전략이네요. 오늘 정말 국가 단위의 거대한 체스판을 들여다본 느낌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한 줄로 한번 꿰어볼까요? 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발을 꿰매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사막 한가운데 사우디의 스마트 시티를 통제하는 AI 인프라,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선박의 두뇌, 그리고 60년 동안 국가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SMR이라는 거대한 운영체제를 설계하는 글로벌 룰메이커, 시스템 아키텍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딩의 줄들과 데이터의 흐름이 기존의 물리적 국경을 허물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영토를 무서운 속도로 넓혀가고 있죠. 여러분도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달 자동차 수출액이 몇 % 올랐다. 이런 숫자보다 한국의 어떤 기업이 어느 나라의 도시, 어느 나라의 인프라에 새로운 시스템을 깔았다. 이 소식에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진정한 미래 경제 영토의 크기를 말해주는 지표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자,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오늘 밤 자기 전에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시스템으로 구동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복잡해지네요. 예컨대 오늘 살펴본 네이버의 소버린 AI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 도시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유럽의 어느 스마트 시티가 있다고 치죠. 네. 만약 이 두 도시가 기후변화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물류 협력을 위해 서로 대화해야 할 때 과연 지도 위에 그어진 물리적인 국경선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도시들의 심장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디지털 운영체제의 국적이 더 중요해질까요?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이 나의 조국일까요? 아니면 나의 일상을 통제하는 데이터 시스템이 나의 조국일까요? 물리적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 시대, 여러분은 어느 시스템의 시민이 되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